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삼성 갤럭시 저도 썼었는데 거기 보면은 구글 앱스토어도 있지만은 삼성에서 만든 앱스토어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같은 거 아닐까? 이게 샤오미 앱스토어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결국은 그 양쪽 또는 다면에 서로 다른 고객들이 모여서 거래 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해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 앱스는 사실 생태계를 만들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제로 진화하지 못한 거고요. 형식적으로만 이제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실제 공급자 역할하는 모바일 개발자들은 대부분 쳐다보질 않습니다. 샤오미는 좀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틀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우리가 점점 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바로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 서비스의 경쟁력. 고객은 하드웨어를 커머니티로 이제 생필품으로 갖고 다니지만 그 생필품에서 사실은 얻고 싶어하는 니즈가 점점 더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이제 커지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더 치밀하고 견고하게 고민하지 못하면 샤오미한테 중국 시장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의 본질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미래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폰에서 경쟁이 아니라 모바일 컨버전스의 경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활, 학습, 일, 이런 인간의 생활하고 어떻게 융합돼 나가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드웨어도 융합되고 소프트웨어도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초연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요즘 얘기하는 IoT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로 가게 되죠. 이 연결되는 구조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결 구조로 가기 위한 개방 생태계가 필요한데 개방성의 부족이란 게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또 많은 이슈가 됐던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10조가 넘는 낙찰 가격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손에는 넣었지만 그 후에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S&P 500대 기업, 스탠다드 & 푸어스가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모아가지고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더니 1985년도 기업 가치의 32%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5년도가 되니까 79%가 무형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장, 제품 다 합쳐가지고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500대 기업 가치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래 가치가 어디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마 투자가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딱 떠오른 게 저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대표가 발표했던 내용이 겹쳐졌어요, 오브레. 그 아이언맨의 그런 그분은 앨런 머스크 CEO는 뭘 발표했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개발했던 테슬라가 개발했던 모든 전기 자동차 관련된 특허를 개방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건 사실 제조업 마인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고의 발상이거든요. 테슬라는 2003년 창업한 미국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로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힐 만큼 화제의 중심에 있다. 그는 지난 6월 테슬라의 특허를 일반에 전부 공개, 전기차 발전을 위해 플랫폼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전기자동차, 우리의 경쟁자는 전기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전기자동차 업체를 더 키워야 된다. 키우기 위해서는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강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전기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도. 오히려 좀 그런 배포가 크고 뭔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오너들과 CEO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부동산적 이제 시각은 좀 과거지향적인 시각인 거죠, 사실은. 레고사가 개발한 로봇 왕구 마인드스톰. 레고사는 이제 단순한 왕구 제조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다.
1998년 마인드스톰의 구동 프로그램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레고사는 고민 끝에 해킹된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했다. 팬들은 그 결정을 열렬히 환영했다. 레고 마인드스톰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요, 로봇 위에다가 서류 같은 거나 특정 택배물 같은 걸 올려놓고 로봇이 자동으로 그 해당 위치까지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 누구나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지고 놀던 레고와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던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다는 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레고사는 마인드스톰 창작 대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창작물을 공개했다. 그중 좋은 평가를 받은 로봇은 제품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레고 마인드스톰이 사실 맨 처음에는 좀 폐쇄적으로 이 소스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거가 공개가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레고 마인드스톰에 있는 모든 OS라든지 센서, 모터의 모든 어떤 처리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요. 제조와 플랫폼의 결합. 이를 제조 2.0이라 부른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고는 대부분 어린이 장난감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제조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레고는 플랫폼화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소싱 또는 사용자 참여형 기반의 제조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즘 최근에 이제 큰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뭔가 플랫폼 마인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제조업에서도? 가능한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 800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 4천 개, 벤처 기업들, 한국이 3만 개. 인구 1인당 벤처 기업 수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이나 기업당 매출액도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느냐? 그들이 혁신 그 자체를 미국의 대기업들한테 팔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수익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더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이스라엘 모델은 절대 안 맞지만은 한국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판매망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벤처 기업들의 혁신, 지금 제조 2.0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콜키어 같은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테크쇼크 같은 개발 플랫폼, 킥스타터 같은 펀딩 플랫폼에서 그 다음에 우리 대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채널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이거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대기업이 그동안 존재했던 가불 문화가 요거 문화만 우리가 바뀌고 협력 문화로 바뀌게 되면은 세계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갖춰놓긴 갖춰놨는데 예. 약간 그 문화, 예. 사고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연결 구조가 조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 바뀌기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위기긴 하지만 예. 구조는 있다. 예, 예. 제도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다 창업자들이 주도했거든요. 사실 보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창업자들의 그 오너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는 오너 중심의 리더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 나라이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공생형 리더십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누게렉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마크 주커버그가 지명됐다. I want to accept this challenge. I want to do it better than it's been. 빌 게이츠는 개발자다운 재치를 발휘해 재미있는 아이스버킷을 완성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아이언맨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 세계 플랫폼 기업 CEO들이 줄줄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지명됐고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릴레이를 즐겼다. 플랫폼 기업의 CEO들은 경영인을 넘어 대중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에서는 오너의 그 분들의 사실은 사고방식은 되게 장인 정신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정말 1등 시장을 장악하겠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싸움은 그런 장인 정신 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을 잘 보시면요. 제품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기보다는 그 남들이 만들게 해요. 남들이 잘 만들게 판만 깔리고 그 판에 모여서 사람들이 뭔가 거래 관계를 형성해 줌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그런 체계가 사고가 바뀌어야겠네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비를 R&D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뚝심들은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요. 이제 한 번에 사실은 거의 좌초가 되는 거거든요. 펜텍처럼, 노키아처럼. 그게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건 좋은데 제품이라는 게 한없이 100년, 1000년 동안 팔 수 잘 만드는 제품을 한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박 아닌 그렇기 쪽박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적이고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환경만 갖춰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참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플이요? 많은 부서별로 해서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각각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여지를 주거든요. 혁신적인 어떤 문화 기반에.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하냐 하면 말씀하셨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때 아무나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윤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플러스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들로 조직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철학을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here's a belief in the power of small teams to do really great things. That if you get the right people in the room with this notion of let's just do something really great, then great things can happen. 애플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작은 조직을 지향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기업 철학이 필수적이다. 뭔가 유연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장인 정신이 진짜 꼭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기업의 리더십 강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제1차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장인 정신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의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플랫폼 경제의 리더십은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형태가 달라지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예,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는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다 합쳐가지고 협력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플랫폼에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아놓은 친구가 이건 다 내 거야 하고 주장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협력의 리더십에서 플랫폼을 이끄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했는데 나중에 통과 수수료 나한테 뭐 너 매출의 70%씩 갖고 와. 이러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우에 플랫폼 구축이 안 된 사례, 파편화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대기업 간의 경쟁으로 서로 상호 불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형 플랫폼 경제 모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반복되는 일, 주로 이제 시장에 관계된 일입니다. 전 세계에 팔고 이런 일들은 플랫폼으로 묶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창조성을 가지고 혁신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새로운 혁신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플랫폼을 하고 이 두 개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될 것이냐.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공정을 맡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를 망가뜨리는 비결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FTC를 해체하면 실리콘밸리는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공정거래가 이와 같은 플랫폼과 혁신